점심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밀려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다가 겨우 뜸해지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이제 좀 앉아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나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봤지만 괜찮다고 손짓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 호수 쪽으로 걷는데 햇살이 눈을 직접 찔러왔습니다.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어디야? 가게요. 잘 산다는 소식은 듣고 있다. 한번 볼 수 있겠나? 13년 만에 꺼낸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제가 그 집 딸이긴 한가요?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말하고 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잔잔한데 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생각이 거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6식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아버지는 택시를 하셨는데 돈을 꽤 잘 버셨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오빠는 장손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오빠 자리가 달랐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때는 네가 있는 기다 알제? 오빠는 그 말을 들으며 살았고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자랐어요. 엄마는 딸 하나라고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사주시고 제일 예쁜 머리핀을 손수 꽂아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세워주시면서 우리 딸 제일 예쁘다 하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지수 아빠 바람났다며? 그래, 어쩌냐?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친구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밥상을 차리다가 멍하니 벽을 보고 계시기도 했고 눈이 자꾸 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아버지랑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실에 불러앉히셨어요. 네 지금 뭐 하는 기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당장 그년이랑 인연 끊어라. 아버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노? 애들은 어쩌려고 이러는 기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안 떨어졌고 아버지도 놓지 않으셨어요. 다툼이 길어질수록 집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밥상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떠나던 날 오빠랑 저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셨는데 그냥 가셔야 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엄마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랑 재혼하셨고 배다른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땐 어려서 그냥 동생이 생겨서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할머니는 새엄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니는 니네 집구석에서 뭘 배웠노? 밥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며느리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새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여동생 머리를 따주는 걸 봤습니다. 빗질을 하고 핀을 꽂아주고. 저는 그냥 서서 봤어요.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딸 하나라고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사주시고 제일 예쁜 머리핀을 손수 꽂아주시던 엄마. 거울 앞에 세워주시면서 우리 딸 제일 예쁘다. 하시던 그 목소리. 그날 저녁 혼자 방에서 머리를 묶는데 손이 잘 안 됐어요. 장손도 아니고 새엄마 딸도 아니고 그냥 딸. 그 집에서 제 자리는 그랬습니다. 고모 삼촌한테 받은 용돈을 한 푼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행하는 티셔츠랑 청자켓을 샀어요.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가 고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동생이 그걸 몰래 입고 나가서 망가뜨려 왔어요. 야단을 쳤더니 새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렸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여동생 옷을 잘랐어요. 갈기갈기. 새엄마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말을 안 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대했어요. 새엄마가 간식을 가져다 놓으면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주방 쪽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서 언니 옷을 손대노? 버르장머리 없는 거. 네가 내 딸 그렇게 가르쳤나? 저는 방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벌써 2년째 대학에 떨어지고 오빠는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고3, 같은 입시생이었어요. 오빠도 가지 못한 대학을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혼자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했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서울 호텔 프런트에 취업했습니다. 서울 가는 날이었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울 호텔 취업했다며? 대단하다. 아버지랑 같이 올라간 거야? 방은 구했어? 혼자 왔어. 고시원. 고시원? 진짜? 부모님은? 야, 그게 말이 돼?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네? 전화를 끊고 고시원 방에 짐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는데 이상하게 숨이 튀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았는지. 회사에서 대학을 나와야 진급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수업 마치고 고시원에 들어와서 또 책을 팠습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진급해서 기획부로 올라갔습니다. 그즈음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도와줘라. 잠깐만이면 돼.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갚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뜸해지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가 힘드니까 네가 이해해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를 많이 시켜줬는데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 이혼을 보고 자란 탓인지 쉽게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저녁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밝은 사람이었는데 답장을 잘 안 해도 매일 왔어요.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눈이 오는 날도 그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예식비도 살림도 저희 둘이 다 했습니다. 친정에 기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로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배가 불러도 내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대부분 천장을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지수야, 네 애미가 보고 싶다.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친정에 머물면서 엄마를 찾아봤어요. 어릴 때 살던 외갓집 동네까지 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10살 때 헤어진 사람을 찾기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못 찾겠다. 미안해.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눈 옆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한 줄기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눈물이 엄마 때문인지 저 때문인지 아니면 할머니 본인 때문인지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봄이 오기도 전에 할머니가 가셨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집이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당을 싹 바꿔버리더라. 할머니 물건은 다 치우고 자기 방으로 만들고 백화점에 해외여행에 지 세상 만난 것처럼 살더라. 우리 오빠는 뭐라 소리도 못하고 참 기가 막혀서. 할머니가 그 방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옆방 친구들 친정엄마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딸 먹일 것 싸들고 오고 아기 봐주고 조리원 나가고도 친정에서 몇 달씩 있는다고 했어요. 저한테 친정에서 온 건 전화 한 통이랑 10만 원 입금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많이 예뻐했겠지. 저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찾아와서 날 보살펴줬겠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날에도 나는 혼자였어요. 배다른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새엄마가 2달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도 수시로 동생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줬다고 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애들한테 브랜드 옷도 안 입혀? 요즘 애들 다 브랜드 입는데 장사도 잘 된다며. 새엄마가 다 사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여동생 아이가 비싼 장난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아이가 쳐다봤어요. 야, 이거 뭐야? 할머니가 사준 거야. 누나 할머니는 안 사줬어? 응, 난 안 사주시던데. 저녁을 먹고 밤이 됐습니다.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새엄마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동생 아이들 손에 용돈을 쥐어줬어요. 제 아이들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43년이었어요. 그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만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 있어.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지금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엄마는 놀라서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왜 그래? 넌 빠져. 조용히 있어.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동생이 비싼 옷 입을 때 저한테 뭐 사줬어요? 할머니 눈치 봐서 시장통에서 파는 옷이었잖아요. 결혼할 때도요. 동생은 백화점에서 혼수 다 맞출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조용히 해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빠한테는 다 해주셨잖아요. 저는 뭐예요? 한 번 부탁드린 거 거절하셨잖아요. 집안 시끄러울까봐, 아버지 힘드실까봐, 내가 화내면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이제껏 참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단 한 번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담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발이 움직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울면 와. 차에서 기다릴게. 실컷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왜 그랬노? 평생 안 그러다가. 네, 평생 참았으니까요. 오빠가 돈 빌려달라면 줬고, 가족 모임마다 제가 다 챙겼고, 단 한 번 도움 요청했을 때 거절당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다 아버지 딸이라서였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저는 뭐였어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돼주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이제 그만 보고 살겠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걸으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돌처럼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웠던 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발끝까지 내려가는 동안 발은 앞으로만 움직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는데 눈물이 흘렀고 빨래를 개다가도 또 흘렀습니다. 억울해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43년을 그렇게 살아온 내가 불쌍해서인지 마음을 추스리고 가게로 나갔어요. 오후에 손님이 끊기고 조용해질 즈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괜찮니? 오빠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잠깐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좀 참지. 아버지 속상해 하시던데. 오빠한테 처음으로 너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왜 참아야 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 속상해 할까봐 평생 참은 게 내 잘못이야? 너는 뭐 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나는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살았어. 그거 알아? 그래도 너가 잘 참았으면서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너도 별 수 없네. 내가 아버지랑 너 때문에 참고 산 거야. 오빠라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지. 장손이면 장손답게 살아.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 돈도 갚아. 그날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여동생도. 명절이 와도 가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쌓인 게 1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도 살았어요.
가게는 커지고 호수가 보이는 큰 곳으로 확장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명절만 되면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이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입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아가씨, 나야. 올케였어요. 1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가씨 가고 나서 집안이 많이 달라졌어. 아버지 장사도 다 망하셨고 그 여자는 결국 자기 딸 집으로 가버렸어. 아버지가 힘들어지니까 떠난 거야. 오빠도 사업이 안 돼서 제 앞가림도 벅차고 아버지 혼자 작은 집에 계셔. 아가씨 가고 나서야 다들 알게 된 것 같아. 아가씨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시고 많이 아프셔. 다들 많이 보고 싶어해, 아가씨.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끓였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021호 앞에 섰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죽과 반찬이 들려 있었는데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손잡이로 가질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살이 빠져서 온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그 넓던 어깨가, 제가 어릴 때 매달리던 그 등이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저를 보시는데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이 달싹였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그 모습을 눈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는데 화가 나서인지 서글퍼서인지 그냥 저 사람이 아버지여서인지. 미안하다. 56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56년을 건너왔어요. 악착같이 혼자 버텨온 세월이, 외롭다는 말도 못하고 이를 악물어온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무너졌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얇은 손이었어요. 신호에 걸려 멈췄는데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고 그제야 출발했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일었다가 사라졌어요. 또 일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물새 한 마리가 수면을 스치듯 날아올랐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이 앞을 지나쳤는데 왜 한 번도 이 호수가 아름답다는 걸 몰랐을까요?